뭐 항상 재건축이 된다, 재개발이 된다 하면 뭐 눈에 불을 켜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어떤 경우에 이 동네에 만약에 재개발이 된다라고 소문이 돌면, 만약에 소문이 돌았다고 치면, 내가 단독주택을 가지고 있어요. 또는 나대지를 가지고 있어. 또는 다가구를 가지고 있어. 이 동네 재개발이 되네? 그럼 재개발이 되면은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은 뭐가 되는 거야? 조합원이 되는 것이지. 조합원이 되면 입주권이 나오는 것이지. 그렇죠? 만약에 이대로 있으면 입주권은 몇 개 나오는 거야? 입주권 한 개야. 이대로 있으면. 단독 다가구 주인이 하나잖아. 그죠? 단독이 뭐 5만 평이라도 그건 하나밖에 안 나오는 거야. 주택 하나만 주는 거야. 입주권을. 자, 그러면 얘네들이 대가리를 씁니다. 죄송합니다. 머리를 씁니다. 자, 그래서 얘를 때려 부숴. 때려 부숴가지고 신축 빌라를 지는 거야. 만약 8가구가 들어갔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몇 개 입주권이 나와? 8개가 나오잖아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지분 쪼개기라고 합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재개발이 된다라고 소문이 쫙 돌면은 이건 언젠가는 뭐 3년이 지났든 5년이 지났든 간에 앞으로 재개발이 되면 여기는 입주권이 나올 것이다.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자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얘를 이왕 때려 부수고 이걸 쳐버리자. 그리고 뭐 손해볼 건 없잖아요. 집 짓고 다 뭐 하면 되는데. 그리고 뭐 1,000원에 8,000원에 뭐 다 이렇게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갖고 있으면은 입주권 1개가 나오는 것이 입주권 N개가 나오는 거야. 그죠? 자, 이러면 재개발을 시행하는 사람한테는 사업성 악화가 되겠죠. 그리고 투기가 조장하는 꼴밖에 안 되겠죠. 그래서 사업성 악화를 막고 투기를 갖다가 막기 위해서 뭐가 생기냐 하면 권리 산정 기준이라는 게 생겨납니다. 자, 이 권리를 N개를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산정할 수 있는 기준일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기준일을 가지고 이 기준일 이후에 만약에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 얘는 똥이 되는 거야. 일명 물딱지가 되는 거예요. 현금 청산으로 해버리는 거야. 딱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입주권 자체를 주는 거 아니라 너 현금 청산 끝 나가 이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일명 물딱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 권리 산정 기준일 이후에 이런 것을 지분 쪼개기를 했다던가 이렇게 됐다면 얘가 무슨 딱지? 물딱지가 되는 거야. 물딱지라는 말은 뭐야 그러니까 현금 청산된 것, 청산되는 주택 또는 조합원의 자격을 박탈되는 주택 이런 주택이 물딱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 권리산정 기준일은 그럼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느냐? 민간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다가 만약에 롯데건설이 아파트를 지겠다. 재개발을 하겠다. 재건축을 하겠다. 이렇게 되면은 공고를 때리겠죠.
그게 공고일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 공고일이 권리산정 기준일이야. 그러니까 이 공고일 이후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물딱지가 된다는 얘기가 됐어요. 그 다음에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에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공재개발로 공시된 것이 많이 있죠. 그죠? 그런 데 같은 경우는 민간 사업자와 공공사업자가 같이 시행하는 겁니다. 얘는 무엇을 박아놨어? 20년 9월 26일로. 얘는 20년 9월 26일을 무엇을 박아놨어? 이때가 권리청산 기준일이야. 이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재개발. 민간도 안 끼고 지네 혼자 그냥 하는 거야. LH 같은 거. 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올해 이사 대책 때 이때를 권리산정 기준으로 잡았어요. 근데 너무 반발이 많아서 6월로 미뤘다가 9월로 미뤘다가 언제가 되려지 아직 미정. 얘는 개정이 아직 안 됐어요. 권리산정 기준이 확정이 안 됐어요. 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안 되었으니까 여러분들은 이것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민간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민간 아파트가 재개발로 되어 있다라면 공고문에 떠 있기 때문에 그 날짜 이후에 만약에 건축 허가가 났다든가 이렇게 된 것들은 사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럼 걔는 물딱지라는 얘기야. 거기에 들어가서 살면 나중에 딱지를 주겠지가 아니고 나가세요. 현금 청산 해준다는 얘기야. 그걸 살펴보라는 얘기고요. 아시겠죠? 공공재개발은 아예 그냥 날짜를 박아놨기 때문에 이거는 20년 9월 26일 날 박아놨기 때문에 요 날짜 이후에 들어간 것들을 살펴보시면은 이런 그 사기꾼들한테 당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또 하나 이 얘기는 제가 할 얘기가 아닌데 요즘에 국가에서 서울시 오세훈이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주택을 자꾸 이렇게 주택 정책을 펼치니까 어떤 사람들이 또 판을 치냐 하면 지구 단위 계획을 합니다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구 단위 계획 뭐 푯말 붙이고 사무실 하나 얻어놓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8, 90%가 사기꾼들입니다. 네? 국가에서 또는 지자체에서 하는 어떤 그런 지구 단위 계획이 아닌 경우에는 지네들이 정한 거야 그냥. 지네들이 이렇게 정해가지고 우리가 복도방 업자, 부동산 업자 몇 명이 모여가지고 요거 한번 지구 단위 계획을 한번 해볼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돌아다니면서 동의서 받고 거기에 이제 어떤 사람이 개입이 되느냐? 이제 전주가 개입이 됩니다. 그러면 그 전에 이제 집을 다 사놔요. 몇 개를. 그래 놓고 지구 단위 계획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져서 이렇게 할 것입니다. 라고 이제 막 홍보하고 다니면 이 집값이 올라가 내려가. 매물도 안 나오고 올라간다? 그러면 이 집을 샀던 애들이 이제 조금 지나다가 싹 파는 거야. 그리고 진짜 진행이 되면은 이제 가는 것이고, 진짜 진행이 안 될 것 같으면은 시세 차익 남기고 떠나는 거예요. 그런 업자들이 몇 명 부동산 업자들이 몇 명 있으면 이 사람들을 따라다니는 돈줄 쩐주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집을 다 사놓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되면은 좋고, 안 되면은 일단 뻥튀기 해놨으니까 팔고 도망가고.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것도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지네들이 붙여놓은 거, 그건 지네들이 붙여놓은 거야. 누가 지구 단위 거기다 한대. 아닙니다. 요거는 저번 때 한 것 같은데 한번 더 해볼까?
어저께 계약서 할 때 간단히 한 것 같은데 입주권을 분양권 공모하는 할 때 당첨되면서 3년에서 한 10년간은 분양권을 갖다가 전매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은 그 아파트마다 틀리기 때문에 입주권 같은 경우에는 전매 제한도 조합원 지위를 양도 제한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재개발 입주권은 뭐라 그랬어요? 재개발이나 재건축 시에 입주할 수 있는 조합원의 권리를 갖다가 입주권이라고 얘기했죠. 분양권하고 틀리죠. 자꾸 어떤 분들은 분양권하고 입주권하고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분양권은 내가 일반 분양 당첨돼서 그냥 들어가는 거야. 입주권은 내가 거기에 조합원으로 있었어. 그래가지고 내가 집이 조합 입주권이 나오는 거야. 이런 사람들은 내가 호수 지정할 수 있어 없어? 호수 지정할 수 있는 거야. 내가 좋은 호수를. 내가 좀 끝발이 있고 좀 이렇게 조합에 좀 하면 나 706호 가질래.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야. 조금 끝발이 있다. 추첨으로 물론 하겠지만. 근데 분양된 사람, 일반 분양한 사람들은 딱 정해져 있잖아. 매토라고. 싫든 좋든. 그죠? 그게 이제 차이점이 있는 거야. 자, 그럼 입주권이라는 것은 현재 제가 이걸 왜 설명해 드리려면 개정을 말뚱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설명하려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라고 설명 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가 재건축 같은 경우에 우리가 그 재개발 재건축의 어떤 그 쭉 진행 행정적인 어떤 걸 사항을 좀 때 말씀드렸죠. 뭐 안전진단 검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정비구역 지정을 하고, 그다음에 조합추진위원회, 조추위 설립을 하고, 그다음에 조합 설립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사업 시행 인가계,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관리 처분을 받죠. 이렇게 행정 절차가 쭉 가는. 조합을 하나 해서 여기까지 가는 게 빠르면은 진짜 아주 스피드로 하면 5년. 그죠? 아무리 빨리 한다 해도. 늦으면 10년 훌떡 넘어가죠. 조합이 하나 이렇게 시작한다 하면. 자, 재건축 같은 경우는 현재 조합원의 지위를 너 이제 안 돼. 물딱지가 돼. 이런 지위 양도할 수 없을 때가 얘는 지금 조합 설립 이후야. 조합 설립 이후에는 얘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양도를 할 수가 없다는 거야. 조합원 지위를.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쭉 가서 관리처분 이후에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법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얘가 지금 어떤 법으로 지금 하고 있냐면 안전진단을 받은 이후부터는 조합원 양도 지위 제한을 들어간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얘 때부터는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지금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조합 설립 아니구나 정비구역 지정 요거 다음부터는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얘는 아직 개정이 되기 전입니다. 원래는 올해 11월 달에 개정 완료를 하기로 했었는데 그래서 책에다가도 제가 11월 달쯤에 될 것이라고 예정을 했는데 이것들이 내 말을 안 듣고 개정을 지금 미루고 있는 상태예요. 이거는 1월 국회에서 아마 해결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아직까지는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요번에 안전진단 해갖고 뭐 지금 이 주공아파트들이 옛날에 다 난리가 났어요. 작년에. 아니, 올해 초에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야, 이제 이거 못 판대. 조합원 지위가 이제 안 된대. 이러면서 막 집들이 막 빨리빨리 내놓고 또 안 내놓고 뭐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안전진단 같은 경우 두 가지가 있어요. 예비 안전진단이 있죠.
그다음에 정밀안전진단이 있어요. 이거 예비안전진단 통과된 거야 다들. 이거는 별거 아니야. 그냥 사진 찍고 이렇게 이거 이렇게 된 거예요. 예비안전군대야. 그러니까 얘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얘가 통과돼야지만 되는 거야. 예비안전진단을 받으면 A에서 2등급을 받습니다. 일단 그러면 예를 들어서 A, B, C 등급은 야 이거 예비안전진단 해보니까 니네 그냥 유지보수해서 그냥 써. 재건축은 무슨 재개발 재건축이야. 이런 겁니다. 단계가. 그 만약에 D등급을 받았다 그러면 요건 좀 논의를 좀 해보자. 이 논의 대상입니다. 뭐 E 같은 걸 받았다 그러면 얘는 확정입니다. 얘는 확정이야 그냥. 그러니까 예비 안전 진단 검사 7단지가 됐든 17단지가 됐든 뭐 같은 간에 이게 쭉 나온 게 정밀 안전 진단 검사가 통과된 군데는 한 군데도 없어요. 아직은.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옛날에 그냥 그렇게 쌩 난리를 친 거야. 그러나 법이 바뀐다 하더라도 얘가 아니라 얘란 얘기예요. 정밀 안전 진단 검사 이후에 되는 것들은 조합원 지휘양도 제한을 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상식으로 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주변에 가장 많이 존재하는 이것을 잘못 팔아먹었다가는 공인중개사 아주 혼납니다. 근린생활 시설빌라. 근린생활이라는 것이 뭐예요? 근린생활이라는 게 얘가 주택입니까? 주택 아니죠? 상가입니다. 상가. 그죠? 주거지역에 가까이 있으면서 어떤 주민들의 편의생활을 좀 더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근린생활시설이죠. 그죠? 근데 이걸 주택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얘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자, 얘 같은 경우는 1종이 있고 근린생활은 2종이 있죠. 그러니까 1종이란 말은 우리 주민들의 어떤 주거 사람한테 아주 편리한 꼭 필요한 시설, 뭐 임의용실, 뭐 문방구, 제과점, 뭐 이런 것들, 파출소, 소방서, 보건소 이런 것도 다 1종입니다. 1종 근린시설에 들어가는 거예요. 2종 같은 경우는 좀 더 범위가 좀 편의시설도 되지만 취미생활도 할 수 있는 거. 당구장, 탁구장, 뭐 이런 거, 음식점, 여러분들이 세울 공인중개사 사무실, 이것도 2종입니다. 아시겠죠? 근린이라는 게 그런 의미예요. 자, 건물을 이렇게 집니다. 빌라를 이렇게 졌는데, 주차 공간이 모자르네. 건축업자가 또 요 머리를 씁니다. 자, 주차 공간이라는 얘기는 지금 빌라나 이런 건물을 질 때 가장 많이 신경 쓰는 부분이 주차법하고 소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못되면 건축 허가가 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 주차 공간이 모자란데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자, 얘를 갖다가 우리 근린으로 빼버리자. 그리고 얘를 주택으로 해버리자. 얘를 주택으로 하고 얘를 근린으로 뺍니다. 그럼 근린은 주차장이 없어도 돼요? 가 아니라 우리가 보통 주택 같은 경우에는 60제곱미터당 한 대입니다. 주택은. 근린생활시설은 134제곱미터당 한 대예요. 주차 대수가. 그러면 얘를 갖다 근린으로 뽑으면은 얘 같은 경우는 60제곱미터당 한 대씩으로 주차장 확보가 돼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더블 이상이죠. 그러니까 더 많은 주차 공간을 줄이면서도 집을 뽑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근린생활을 뽑는다는 얘기는. 그죠? 자, 그래서 얘를 근린으로
싹 요 마감만 놓는 거야. 얘가 주택이 이렇게 똑같이 있으면 똑같이 마감만 놓는 거야. 시설 안 집어넣고. 그 다음에 사용 승인이 딱 떨어지잖아요. 그죠? 얘를 근린생활로 이제 건축물이잖아요. 근린생활로 올라가 있는 거야. 얘는 주택으로 올라가 있는 거고. 그러면 딱 사용 승인이 끝나면 얘를 똑같이 얘와 똑같은 시설로 지사 시설도 집어넣고 다 집어넣는 거예요. 똑같이. 그리고 얘를 빌라로 분양을 하는 거야. 그게 바로 근린생활시설 빌라입니다. 1층이 될 수도 있고 2층이 될 수도 있어요. 어?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불법 건축물을 매입하는 거네. 그렇죠. 빌라, 난 빌라로 샀단 말이야. 상가로 살라고 한 게 아니라. 집을 달라고 했더니 근린생활로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불법 건축물 나는 산 거 아닙니까? 자, 이것에 대한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장점은 일단 가격이 조금 더 싸겠죠. 얘보다는. 지대들도 양심이 있는데 근린생활을 이 빌라를 얘 주택과 같은 똑같은 빌라로 분양가를 책정하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조금 쌉니다. 3천만 원이 싸든 4천만 원이 싸든 좀 쌉니다.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주택수에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잖아. 주택이 아니라 그랬잖아. 근린생활 시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된다는 얘기고요. 그죠? 그 다음에 그냥 내가 임대로 임대 수입을 그냥 올리려고 그냥 샀다 그러면은 뭐 나쁜 일은 아닙니다. 그냥 임대 수입을 그냥 싸게 사서 임대 수입을 한다 그러면. 그럼 얘가 지금 주거로 지금 만약에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내가 전세를 놓거나 월세를 놨을 경우에 이 사람이 주거로 들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근린생활 시설이니까 이 사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까? 근린생활 시설이 상가잖아요. 상가에 결과적으로는 주거를 갖다가 집어넣은 거 아니야. 월세를 받는 걸로. 근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주거라는 것은 공부상에 등록되어 있는 것이 준할 게 아니라 실제 상황에 따라서 준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공부상에는 근린이야. 상가야. 그럼 실제 누가 들어가 있어? 땡칠이 부부가 들어가서 살고 있죠. 그럼 그게 뭐야? 주택이지.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확인설명서에 보면 거기 내용에 확인설명서에 주거라고 쓰라는 얘기입니다. 실제 용도는 얘는 근린생활로 나와 있을 겁니다. 그죠? 실제 용도는 근린생활 시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는 뭐로 쓰라는 얘기야? 주거로 써놓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 확인설명서 보면 그거 나와요. 그 지금 현재 상태를 주거로 써놓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장점이 있으면 또 단점도 있겠네. 단점은 얘 같은 경우에는 주택이 아니라 상가이다 보니까 취득세가 어떻게 됩니까? 4.6%가 되겠죠. 주택은 1.1%만 하면 되는데 얘는 4배 이상의 취득세를 내야 되겠죠. 두 번째, 주차 분쟁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있죠. 왜 있을까? 이 사람들은 정상적인 지금 자기네 주차 공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야. 근데 얘는 아니잖아. 그죠? 얘는 주차 공간을 줄이기 위해서 근린상가를 집어넣을 뿐이니까 134제곱미터는 한 대니까 너씨 여기다 대지 마.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차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하자보수. 하자보수를 얘는 직접 해야 돼요. 여러분들 아파트에 들어가면 하자보수가 있죠. 그죠? 하자보수라는 얘기는 건축을 할 때 아파트나 이런 걸 공동주택을 건축을 할 때는 토지 비용 싹 빼고 건축 비용이 만약에 100억이 들었다. 그러면 3%에 해당하는 걸 은행에다가 예치를 해놔야 됩니다. 하자보수금 예치금으로. 그거 아니면 건축허가를 안 떨어뜨려줘요. 은행에다가 건축비 총액의 3%를 갖다가 예치를 해놔야 돼요. 나중에 입주자가 하자가 생기면 이 비용으로 하자 비용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지금 하자보수를 할 수가 없죠. 상가니까. 그죠? 그래서 하자가 생겼을 경우에는 하자보수금을 떼다가 하는 게 아니라 본인 돈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겠어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대출 같은 거를 만약에 받는다면 주택 대비해서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리는. 그러니까 거의 못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근린생활 빌라는. 그 다음에 대출 이자 같은 경우에도 주택 대비해서 1% 정도가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장단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근린생활 빌라를 할 때는 우리가 중개를 할 때는 이분들한테 확실하게 고지를 해주고 해야 됩니다. 얘는 주택이 아니라 상가입니다. 이거를 개조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이행강제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평생 나올 수 있습니다. 설명을 해야 돼 말아야 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꼭 해야 돼? 꼭 해야 돼? 감경하는 것도 말씀드렸죠? 어저께 말씀드렸죠? 위반건축물 감경이 없어졌잖아요. 그죠? 기준 시가 금액에서 100분의 50까지만 하던 것이 100분의 100으로 다 올렸고 85제곱미터 하던 것이 60제곱미터로 바뀌었고 5년에서 평생으로 바뀌었고 그죠? 이행강제금이 나온다면 상당히 위험성이 있는 것이니까. 또 하나는 얘네가 이렇게 분양을 할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행강제금 그 별거 아니에요. 이행강제금 나오면 저희가 다 내드릴게요. 했단 말이야. 분양을 다 했으면 이 사람들이 어디가 있을까? 없잖아. 누구한테 받아? 이행강제금은 누구 앞으로 나온다? 현재 소유자. 현재 소유자한테 나오기 때문에 옛날에 이 분양한 사람이 약속을 했든 뭐 했든 간에 오피스텔 빌라, 오피스텔 같은 거 분양하는데 우리가 10년간 임차료 보장합니다. 어쩌고저쩌고 하죠? 100% 뻥입니다, 그거. 다 떠나고 마는데 무슨 그게 어딨어. 그런 뻥을 또 믿는 사람도 있으니까 통하는 거지만 아무튼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근린생활 빌라를 분양을 알선할 때는 꼭 이러한 고지를 해줘야 여러분들이 별 탈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생긴 거는 빌라인데 건축물 대장을 떼어보니까 오피스텔이야.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뭐 아파텔, 뭐 오피텔, 뭐 이렇게 분양한다는 거 많이 들어봤죠? 그거는 건축물 대장을 떼어보면은 주택이 아니라 오피스텔로 되어 있습니다. 딱 떼어보면 빌라하고 똑같아. 똑같이 해놨는데 건축물 대장에는 오피스텔로 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 얘는 뭐 불법은 아닙니다. 아까처럼 근린생활 빌라를 상가를 주택으로 개조한 거는 불법 건축물을 내가 매입하는 것이지만 얘는 불법 건축을 매입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오피스텔로 되어 있는 걸 빌라 형태로 그대로 되어 있는 것을 나는 주택인 줄 알았는데 상가로 오피스텔로 샀다 뿐이지 사기는 아니란 말입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런 걸 팔면서 그런 건축업자나 중개업자가 뭐라고 얘기하면 얘도 취득세는 몇입니까? 얘도 4.6%잖아요.
그죠? 그러면 분양을 할 때 취득세 우리가 내드릴게요. 내드린다는 말은 저희가 뭐 한 3.5% 내드릴게요. 이렇게 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주택은 1.1%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주택에 해당되는 비용만 네가 취득세를 내고 나머지 3.5% 같은 건 우리가 내줄게요. 이렇게 나온 거야. 그래? 그럴까? 그리고 샀단 말이야. 나중에 언젠가는 팔게 되겠죠. 그럼 이거를 팔고 다시 이 오피스텔 빌라를 사는 사람은 취득세를 얼마 내야 돼? 4.6%를 내야 되겠죠. 그러면 덜 팔릴까 잘 팔릴까? 덜 팔리겠죠. 만약에 옆에 그냥 정상적인 빌라가 있고 여기에 오피스텔인데 오피스텔 빌라처럼 꾸며놓은 오피스텔 빌라가 있다 하면 우리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얘를 갖다가 팔아줘야 될까? 얘를 팔아줘야 될까? 얘를 팔아줘야 되겠죠. 잘 안 팔린다는 얘기야. 왜? 4.6%를 내야 되잖아. 그죠? 그리고 오피스텔이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사기는 아니지만 똑같이 해놓은 이렇게 오피스텔, 무슨 아파텔 이런 부분들이 돌아다니는 거는 건축물 대장 띄워보면 오피스텔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거는 뭐 주변에 널려 있는 것들입니다. 나중에 몇 강의인지 모르지만 일조권 사선 제한을 제가 이제 할 것인데 하다 보면은 이렇게 건물이 꺾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조권이 때문에. 그럼 이렇게 꺾이면 이 부분이 상당히 아깝죠. 이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을 확장을 합니다. 그래서 아예 확장을 해가지고 분양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이만한 공간이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건축물 대장 전용 공간은 요만큼인데 이만큼이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이걸 뭐라 하는 거야? 베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발코니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아파트의 발코니 확장은 직선 1.5m까지. 얘는 확장은 합법입니다. 그러니까 발코니 확장은 합법이야. 베란다 확장은 불법이라는 얘기야. 이걸 갖다 확장을 하면 불법이라는 얘기야. 그러면 처음에 분양을 할 때 얘들 이거를 확장을 해놓고 이제 분양을 합니다, 보통. 그러면 중개사가 이걸 모르고 그냥 이렇게 어영부영해갖고 이걸 설명 안 했다가는 나중에 뒤지게 욕먹고 뒤지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꼭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알아요. 왜 아냐면 얘는 정상적인 벽이야. 근데 이 벽은 정상적인 벽이 아니야. 색깔이 틀린다거나 가벽을 해놨다든가 완전 얘하고 똑같은 벽돌을 해놓지 않았어요. 티가 나.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요거는 위반 건축물이 있는 것 같은데 고지를 해야 됩니다. 요거를 확장을 해서 이렇게 해서 분양을 하는 겁니다. 나중에 이행강제금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공호지를 한 다음에 분양을 해주던 아니면 뭐 신축 빌라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한테 매매를 하든 구빌라라 하더라도 꼭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인 절차를 갖고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위반 건축물에 대한 확인 설명은 뭐라 그랬어요? 공인중개사의 의무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위반 건축물을 설명을 한 상태면 공인중개사의 의무는 다한 것으로 본다라는 판례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그런 내용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